매달 마지막 주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책 보고서를 장지혁 활동가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보고서 뭡니까? 오늘은 좀처럼 접하기 좀 힘든 보고서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2018년에서 2022년 농가 경제 변화 실태와 네.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오,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이런 보고서 주제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의 흐름을 지금 네. 한번 분석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굉장히 흥미롭고 사실 우리 대구보다도 경북 지역에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일단은 지난 2018년 기준보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네. 농가 소득이 한 10%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18년 평균 농가 소득이 4,200만 원인데 2022년에는 4,600만 원 정도 잡히거든요. 연간 소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이게 썩 좋은 성적표는 아닙니다. 이게 한국 농업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총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조금 뭐라 그럴까 네. 디테일하게 네. 유형별로 좀 이렇게 뭐 농가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소득 실태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 좀 주소가 돼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소득이 네. 그 농가 소득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 그러니까 농업을 짓는 가구가 농업을 해서 짓는 소득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농업 소득이라는 네. 것이 또 개념이 있어요. 네, 농가 소득은 보통 농업 소득, 농외 소득, 농외 소득, 그리고 이전 소득 있고 비경상 소득은 좀 제일 너무 아주 외적인 경우라 제외하면 되는데 예. 이 세 가지인데 이 농가의 본질적인 소득 구조는 농업 소득인 거죠. 농업 소득이죠. 그 농업 소득은 2018년 1,292만 원에서 네. 2022년 949만 원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근데 이게 많이 준 것도 사실인데 이게 사실은 황당한 거죠. 농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한 1,000만 원 내외 많이 벌어 1,200만 원, 적게 보면 9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들이 이게 오늘 농업이 처한 현실인 거죠. 그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어떤 농외 소득으로 벌어들이는데 네. 농외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뭐 겸업 소득,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해석하거나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이 거의 대부분 이 돈이 거의 뭐 3,500에서 3,600 정도 되거든요. 훨씬 많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나마 그 외에 또 보존해 준 게 공익직불제 이런 거 도입되면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이 농업 보조금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 돈이 한 9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농업으로는 농촌에서 농업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네, 여러 이제 기사들 중에 화제가 되는 게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네,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농업으로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네. 뭐 청년 농업가 막 이런 이제 네, 그 네. 기사들이나 네. 언론 보도들이 꽤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근데 그건 이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예외적인 사례고 것이고 전체적인 그렇진 않다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소득 자체가 굉장히 낮다. 네네. 그런 실태. 그 대부분 그러면 이제 농해 소득이 저렇게 많다는 거는 겸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네, 봐도 겸업을 하거나 보통 이제 농공단지가 있으면 농공단지 뭐 네. 중간에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다 소득을 하는 거죠. 뭐 아니면 음내에 뭐 가게를 하나 차려 놓는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곳에 가서 일당직 일을 뛴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벌으시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라는 개념이 네, 이제 네. 농업을 네. 하는 뭐 네. 꼭 농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간 농업을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네. 가구를 이제 농가라고 하는 것이고 네.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농업이라는 게 뭐 예전에 우리 뭐 식량주권 네. 이런 단어도 참 많이 쓰였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소득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좀 문제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에서 뭐 네. 어떤 농업이 네. 뭐 얼마나 어떻게 소득이 좀 줄었거나 뭐 아. 이런 추이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어떤 그러니까 뭐 생산물 그 자체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이 연령과 그 넓이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뭐 감이냐 토마토냐 이런 건 아니고 네. 예. 보통 어떤 농가 유형 분류가 있는데 여기 네. 분류 총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네. 청작년 소농, 네. 청작년 중대농, 어. 고령 소농, 네.
고령 중대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 농업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청장년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령과 청장년의 기준은 65세입니다. 와.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 인생은 60부터예요. 인생은 60%야 60부터.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높은 대단위의 대부분의 농민이라고 농가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고령의 소농입니다. 이게 통계를 보시면 고령의 소농이 지금 2022년 통계상으로는 63.5%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비율이. 네네. 이게 계속 그리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보고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청장년층은 청장년은 고령과 소농과 중대농 합쳐 다 줄어들고 있어요. 아 수가 더 줄었다. 쭉 줄어들고 있고 그게 계속 소농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고령 소농만 실제로 그러니까 농업이 지금은 거의 보시면 한국이 아까 65세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따지면 70대 이상 노인들이 한국의 농업을 떠받치고 있다 지금 이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신규로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니 고령은 계속 늘어나는데 유입이 안 되니까 이제 비율이 계속해서 이제 고령 소농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청장년 중대농들도 이 비율로 따지면 사실 청장 중대 나이가 먹었으면 사실 고령 중대농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이가 힘이 붙으니까 이렇게 다 정리하고 고령 소농으로 넘어가는 경우 꽤나 있습니다.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령 중대농 같은 경우 아예 진짜 약간 기업체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은 계속 유지가지만 청장년 시절에도 대농을 하다가도 다 힘이 붙이게 되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70대를 다 대부분 70대라서 좀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으면 10년 지났는데 80대가 됐을 때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실태를 들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경북의 그 도시 소멸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연기돼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거 거의 농업 소멸에 지금 위기에 처하는 거죠. 농업이 소멸되면 경북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말이죠. 자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그래도 소득이 그나마 상당히 괜찮은 뭐 그런 분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불균형이랄까요, 불평등이랄까요, 소득의 불평등 뭐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농업 기준에서 농업이 상당히 불평등한. 경제력이거든요. 사실 이게 진익에서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익에서 측정해 보면 평균 4가 넘습니다. 0.4가 나오거든요. 지수가 진익의 수가 이 0.4하면은 대한민국 지금이 대한민국 0.331 정도 나오면 진익의 수가 제가 알기로는. 근데 멕시코나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0.4가 넘거든요. 그만큼 불평등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좀 심하겠다는 뜻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농업에서도 사실 그게 나타나는 거고. 심각하다 불평등이. 왜냐하면 이게 농업 근데 이게 또 한 사람별로 구조적이진 않아요. 이게 왜냐 농가의 그 소득이라는 게 매년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그의 작물의 상황, 여러 수급의 원인 이런 것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많이 거뒀다 어떤 애는 많이 줄었다가 그 소득 불안정이 사실 그 기반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농업 소득 같은 경우는 청장년 중대농, 고령 중대농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소득 편차치가 커서 불평등한데 사실 그렇게 뭐 이분들 다 불평등 산다 이런 건 아니고 이분들 대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많이 벌 때 많이 벌지만 적게 벌 때 적게 벌고 뭐 이런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한 건 고령 소농계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령 소농계층은 농업 생산력 자체가 거의 낮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농업의 불안정에서도 좀 예의를 받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너무 낮고 그리고 사실 다른 겸업이나 다른 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구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평등 노출될 수밖에 없고 농업사회에서의 불평등을 가장 기여하는 건 금액의 편차가 큰 중대농들보다 고령 소농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농업 현실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고령 소농이 제일 많은데 가장 불평등도 높다. 심한 높은 그런 곳이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자, 근데 그 이런 얘기도 있어요. 5년 동안의 농외 소득, 이전 소득 그런 것들은 증가했지만 농업 소득은 굉장히 크게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고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대안 제시 같은 내용들도 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안 제시는 딱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익 직불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공익 직불제 제도.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만큼 그 돈을 정부의 수당 형태나 보조 형태로 주는 것이죠. 이 제도를 더욱더 혁신적으로 더 많이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했던 농외 소득이 3,700만이 넘으면 이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율해서 더 많은 범주로 늘려서 안정된 소득을 거둘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다양하게 더 이게 제도가 실제로 공익직불제 신청 뭐 서로 들어가시면 매우 복잡합니다. 서류가 아주 많아가지고 조건도 까다롭고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가 더 많은 농가가 혜택받게 된다. 이런 게 하나에서 직불금이라는 게 개념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농사 지으면 돈을 주는 거죠. 농사 지으면은 이제 국가 재정으로 뭔가 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겸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건 요건에서 다른 걸로 돈 많이 버는데 직불금을 왜 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확대를 하고 또 하나는 좀 저는 좀 동의하겠는데 지금 이 농업이란 게 사실 아까 말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이다 보니까 이 경영에서 위기 관리 를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농업의 어떤 산업의 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국내적인 요인들도 단순한 국내 경제 요인이 아니라 냉정하게 국제 산업이잖아요. 농업이 왔다 갔다 사실 그렇죠. 곡물 가격 뛰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확 바뀌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또 기후 위기라는 게 계속 이거 예측 불가능한 얘기죠. 기후가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또 수급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촌경제연구원 차원에서는 조금 이런 제도를 제안하긴 했지만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또 기후기와 대안해서 좀 진짜 비상적인 어떤 대책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고령소농들이 대부다수인데 언제 이분들 데리고 뭐 위험 경영 뭐 했지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뭐 교육을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 경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에 몰빵하지 마라. 그게 쫄딱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위험을 분산시켜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령 소능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과 안 맞는 대책이라는 거 제가 볼 때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농업의 국가적인 차원이 사실은 우리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사실은 뭐 반도체 산업이나 뭐 300조 뭘 만들겠다, 무슨 K벨트를 만들겠다 여기에 대한 자원들보다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책 후순위에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정책의 현실이 후순위라도 이 농민들이 제 몸으로 자기를 몸으로 착취해가면서 어떻게든 한국 농업을 떠받쳐왔단 말이죠. 싸게든 뭐 돈을 못 벌든 간에 계속 생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까 통계 보신 것처럼 이분들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10년 정도? 이게 이미 다 왔거든요. 10년 안에 특단의 농업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뭐 우리 농산물 살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 그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투자 대책이라든지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진짜 우리가 인구 소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논밭을 있어도 이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어젠다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농업에 가는 인구한테 농업 정안 되면 지금 청정년도 아까 제가 봤을 때 65세 미만도 24%가 채 안 되거든요. 지금 24%가 정확히 안 돼요. 24%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들 유입할 수 있도록 하면 정착하면 진짜 뭐 농업의 정책, 농사를 한 5년간 지으면 코라에 정부에서 한 5천만 주겠다. 이 정도 정책 정도 나와줘야지. 좀 뭐 농사를 지으러 가고 뭘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지. 이렇게 약간 뭐 개인 뭐 농가 그 자체가 좀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식의 약간 나이브한 대책으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오이농사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굉장히 의존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게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막 줄면서 수학을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막 인력난 때문에 왜냐하면 힘에 부치니까 고령층이 농사를 지면서 부치니까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농사라는 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잠정적인 느낌이고 뭔가 그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변칙적인 형태로 이제 근근히 지금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주된 지금 고령층들이 진짜 너무 몸이 아파서 혹은 너무 노쇠하거나 돌아가셔가지고 인구가 더 줄면 그다음은 정부는 뭘 상상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정부는 상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정권 임기 내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라서 그런지. 뭐 외국에서 사 먹으면 되지 뭐 약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식량 자주도 개념을 100%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제 농업 이제 분업 체계가 있거든요. 농업의 분업 체계가 있고 이탈리아도 모든 농수산물이 그런 농업 광고는 이탈리아로 다 자급자족을 하지 않습니다. 교환을 하고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탈리아 농업이 지금 망할 거라 예측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농업 그 자체가 망해요. 전부 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아니 뭐 국제적인 농업의 분업 체제에서 한국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 농업이 잘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국가적 위기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한미 FTA 처음 체결할 때 농가에게 굉장한 타격을 주면서 반도체라든지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판로를 뚫어주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 한미 FTA를 접근해 가지고 그 당시에 농가에서 막 반발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어간 일 같은데 그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별다른 그때 그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시각은 없고 거의 뭐 그래 뭐 망할 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건지.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농가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요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농업은 중요해 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근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그래도 근거지 다 농촌에 있었거든요. 20년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문제는 내 친척의 문제란 말이에요. 농업의 문제는. 근데 이제는 도시에서 살아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농업의 문제라는 게 자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농촌에. 딴 세상 얘기가 되고 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거지. 없는 거죠. 굳이 따지면 우리 중조 할아버지가 뭐 농사 지었다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지었다. 근데 뭐 이런 건데서 농업 자체 농업이나 이런 현실이 농가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안 보이긴 하지만 지금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 여파는 강력하게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선 앞두고 말이죠. 표를 의식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이슈화시키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안타깝지만 참 뭐 모르겠습니다. 농가 쪽에 계신 분들의 표가 이미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어차피 표는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특히 장제영 활동가의 오늘 방송을 좀 정치계에서 눈여겨서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